네, 안녕하세요. 이제 합격할 친구들만 살아남았구만. 그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뭐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죠? 1년 동안 기울인 노력이 좋게 마무리됐으면 해요. 뭐 잘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물론 합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그 좋은 와인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다 가지고 있죠. 그 헌법 정선 사례집이라고 아마 행정법도 곧 비슷하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선택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누가 판례 많이 외워가지고 뭐 잘 찍느냐 문제인 것이고, 이 사례는 뭐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 감각은 끝까지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영어 공부 해보셨을 텐데, 그 독해 감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시험장에 가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계속 그 감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례 문제는 뭐 몇 가지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정선 사례집은 어쨌든 그동안 제가 모의고사로 뭐 다루었던 주제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뭐 다루지 않았던 주제부터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총 점검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각종 뭐 고시에 출제됐던 그 사례들하고 뭐 그다음 여러분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뭐 일부 발췌해서 약간 변형해서 수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리마인드 특강 때는 그 실전 문제로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전에 보면 여러분 헌법과 행정법 섞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틀에 걸쳐가지고 첫날은 헌법 위주로 헌법하고 행정법 섞은 문제고 그 다음 이제 둘째 날은 행정법에다가 헌법을 섞은 이런 스타일 형태로 해서 사례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사례 감각을 유지하면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선택형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판례를 좀 정리해서 나눠줄까 했는데 그 수험생들이 안 그래도 할 게 많은데 그까지 또 부담을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거 그냥 잘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죠? 지금부터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례는 자꾸 감을 여러분 유지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로 교과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그동안 여러분 헌법의 전체 꼬라지야 하도 많이 반복을 하셨을 테니까. 자, 그럼 사례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사례 1번의 논점은 그겁니다. 이 행정규칙이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 즉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적격, 즉 공권력 행사에 들어오겠는가? 이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 뭐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논점으로 나왔었죠. 소고비법 문제. 소고비법은 항상 뭐 단골 메뉴로 논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자, 7번을 잠시 한번 봅시다. 문제 골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날짜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가 바뀌어요. 그죠? 지금 2001년 6월 1일 날 개정된 고시에 하면 그 전에 일단 그 법률부터 볼게요. 국민건강보험법. 이 법 조문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의료 급여 대상이 되는 질환. 여기 보면 이제 의료 급여 대상 질환. 이건 누가 정하도록 해놨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놨어요.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 정한다. 그럼 이 문제 조문 구조를 잘 보세요.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질환에 들어와야 의료급여가 되겠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건 이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질환을 정하게 될 텐데 그 질환에 해당하게 되면 의료급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료급여는 효과죠. 그럼 요 질환에 해당한다는 게 요건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건 부분을 구체화하는 건 그 법규성이 있는 거라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건 결국 보시면 급여 대상 질환이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정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가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이게 효과가요, 효과.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요건 부분에 해당하는 걸 구체화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건 행정규칙적이에요, 법규적 내용이에요? 법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요건 부분을 구체화하는 건 뭐라고요? 법규라고, 법규적.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법규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형식은 뭐겠어요? 지금 무슨 형식으로 지금 보통은요 형식을 정해줘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할 때는 보통 이렇게 형식을 안 정해줘요. 그냥 장관이 알아서 하세요 한다고. 그럼 빨리 만들기 쉬운 게 뭐예요?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디에 담는 거죠? 이 법규적인 내용을 고시에다가 담아놓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뭐가 되겠어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딴 말로 하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결국은 이게 법령 보충규칙이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끌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급 문제와 관련된 건데, 소급입법. 이게 날짜를 좀 보셔야 되는데, 2001년 6월 1일 이때 이제 고시에 의하면, 여기서 이 친구가 지금 문제 삼는 게 디스크가 대상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디스크. 이게 지금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디스크로 고시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수험생들이 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엎드려서 계속 잠을 자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오래 있다가 그다음에 이게 개정이 돼요, 그죠? 개정이 돼가지고 2009년 6월 19일자 고시에 의하면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이 지금 갑이라는 갑 맞나 누구지? 갑이죠. 이 갑은 언제부터 디스크 치료를 해왔는지 보세요. 그게 보면 2003년부터죠. 2003년부터 이 친구는 이제 디스크 치료를 해왔다. 그럼 이 친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2001년 6월 1일부터 2003년 여기까지는 2009년 6월 18일까지는 받아왔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3년부터 여기까지 6월 18일까지는 이 친구는 문제없이 받아오다가 언제부터는 못 받게 되겠어요? 6월 19일부터는 이제 못 받게 될 거라고. 이게 빠져버리니까 급여 대상에서. 그러면 이건 지금 진정 소급이 될까요? 부진정 소급이 될까요? 진행 도중에 바뀌었죠. 치료받는 도중에.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치료비를 토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토해내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갑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행 도중에 법이 바뀐 케이스가 되는 거로. 그럼 이건 무슨 소급이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부진정 소급이죠. 그동안 먹었던 걸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적용해서 토해내게끔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진정 소급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진행 도중에 이 친구 치료 진행 중이었죠. 진행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그때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 날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보면 지금 여기 있고 2000 6월 1일이고 여기 보면 2009 6월 19일이고 이 친구가 이제 2003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도중에 이게 여기서 지금 어디가 쭉 가다가 여기서 개정이 된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계속 지금 치료를 진행 도중에 오고 있는 거고 이미 진행받았던 부분, 여기에서 급여 받았던 부분을 토해내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진정 소급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의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문제 풀어 나갈 텐데 이 부분 풀 때 그냥 대충 풀면 안 돼요. 이 단계를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 공법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사안 포섭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리 전개 과정이 맞기만 하면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먼저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첫 번째,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 적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 친구는 이 고시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뭐만 물어본 거죠? 대상 적격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우리 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대상 적격은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고시가 공권력의 불행사는 아니니까 어차피 공권력의 행사에 들어오겠냐 이 문제잖아요. 그럼 답안을 쓸 때 뭐부터 써야 되겠어요? 일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뭔지부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론을. 그래서 첫 번째 목차에서 헌법소원의 대상 해가지고 68조 1항을 소개하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뭔지에 대한 일반론을 간단히 쓰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연 행정규칙도 이 공권력 행사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목차에서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테크닉을 발휘하셔야 돼요. 자, 7번 잠시 보세요. 자, 우리가 법령이 있는데요. 법령에 보면 이제 법률이 있고 행정입법 이게 있을 경우에 그럼 행정입법은 다시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 이렇게 나뉜다고. 법률이야 당연히 법규성이 있는 거고 이건 법규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법규명령도 기본적으로 법규성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은 공권력 행사에 들어오는 것에 문제될 게 논점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그 작용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규성이 있다는 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건 누구를 공격하게 되죠? 국민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행정규칙은 국민과 관계에 있어요. 조직 안에서 쓰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만든 게 행정규칙이라고.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원래 어디에 포섭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공권력 행사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큰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근데 이제 행정규칙이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남은 게 있어요. 이 법규명령 같은 경우 남은 논점이 있는데 그건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바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행정규칙은 이건 원칙적으로는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가 없다고. 원칙은.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왜? 이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이건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게 법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규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지금 보게 되는 이런 법령 보충 규칙 이거 하나. 법령 보충 규칙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배웠던 그 자기구속 원칙 내지 평등 원칙을 매기해서 간행이 반복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대외적 구속력 있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뭐 평등이나 자기구속 플러스 이제 간행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이런 경우에 있는지.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이제 반쪽짜리 답안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여기까지 온 건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단계를 나아가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법규성이 있게 된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법령 보충 규칙이든 법규명령이든 어차피 법규명령이 된 거라고.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 하나 더 쓰셔야 될 게 있어요.
그 헌법 107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107조 1항, 2항이 있을 텐데 107조 1항에 보면 법률은 누가 족치도록 돼 있죠?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런데 법규명령은 누가 관할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죠? 액면 그대로만 보면 대법원을 필두로 한 각급 법원이 컨트롤하도록 돼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걸 과연 헌법재판소도 할 수 있겠는가? 이 논의를 써야 되는 거고.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논의하셔야 될 것이 이게 헌법 107조 2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답안에 많이 쓰셔야 된다. 감이 와요? 무슨 말인지? 예. 여기까지 쓰는 게 완벽한 답안이에요. 감이 오지, 여기까지. 예.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답안을 써내려가는 구조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일반론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한 걸 좀 쓰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목차에서 이제 행정규칙이 과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헌법 107조 2항 때문에 이걸 일반 행정법원에서 컨트롤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 논의를 그 다음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세 번째 목차에서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보세요. 자,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걸 줄이면 법규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부터 이제 예외인 거죠.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며 그러나죠. 동그라미 붙여주실래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재량권 행사의 준칙. 줄이면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실행되어 행정 간행이 이룩된 경우. 거기다 하나 더 삽입하면 뭐 자기구속 원칙 내지 평등 원칙. 그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여기까지 쓰면 안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건 고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 뭐라 해야죠?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 이걸 써야 된다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건 결국 뭐의 해석의 문제라고? 헌법 107조 제2항의 해석 문제라고. 이건 여러분들 뭐 행정법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고 헌법 시간에도 배우셨을 겁니다. 그걸 반드시 답안 현출하세요. 현출된 친구와 현출 안 된 친구는 점수에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당연히 부정하겠죠. 밥그릇 싸움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상 적격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관할의 문제라고요. 헌법재판소의 끄리가 되는지 아니면 법원의 끄리인지를 놓고 싸우는 거라고. 그럼 각 조직들은 다 자기 밥그릇을 넓히려고 그래요? 좁히려고 그래요? 넓히려고 노력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무조건 어디서? 대법원을 필두로 한 각급 법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법원 쪽에서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그게 재판에 전제됨이 없이 직접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그때는 이제 집행적 법규명령이죠. 그럴 때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답안을 구성해 가시면 돼요. 됐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맺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거고. 다시 강조하지만 대상 적격은 뭐의 문제라고? 끄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논의할 거리가 되는지 아니면 일반 법원에서 다툴 거리인지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헌법소원의 요건 중에 보충성 부분하고 그 다음 직접성, 그 다음 공권력의 행사 다 합쳐서 뭐의 문제라고? 대상 적격의 문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요. 거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답을 써내려갈 때 이제 기본 목차 구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 된다고 공법에서는. 안에 세부적인 건 어쨌든 소설을 써도 좋은데 이 논리 전개 과정이 드러나 있는 친구는 무조건 합격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권력 행사 일반론을 좀 쓰시고 헌법소원 대상, 그다음 행정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써내려가는지. 그래서 행정규칙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이 두 단계를 밟으셔야 돼요. 일단 이것이 과연 이런 법규성이 있어가 예외에 들어오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헌법 107조 2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렇게 있고요. 이건요, 법규명령이 나와도 똑같아요. 법규명령이 나왔을 때는 이 논의는 필요 없고, 이 논의만 하면 된다고, 이 논의만.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처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점이죠. 자, 갑은 위 개정고시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잘 보시라고요. 이건 지금 논점을 반 정도는 주고 있죠. 일단 그 소급입법 금지가 논점이겠다. 그게 하나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의료급여 수급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의료급여 수급권이 기본권인 거 아닌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이게 만약에 기본권이 아니라면 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권력 작용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논의할 때에 그 공권력 작용이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위반해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해야 돼요? 침해하면 그거는 이제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의료급여 수급권이 법적 성격이 뭔지가 먼저 논의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여러분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프면 돈 받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인데, 그럼 이건 이제 어디서 도출이 내야 되느냐? 우리 헌법 34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헌법 34조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잖아요. 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핵심적 내용이 뭐죠? 그게 바로 사회보장 수급권이잖아요. 그 사회보장 수급권 안에 사회보험이 들어있죠. 그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료급여 수급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푸실 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이 친구 물어본 대로 보면 일단 뭐냐면 소급입법 금지에 반해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이제 침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단 이 부분이 기본권이냐 이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급입법 부분에서는 이게 진정 소급인지 부진정 소급인지 이게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전에 일단 일반론으로 소급입법 금지가 뭔지 일반론을 간단히 쓰셔야 돼요. 그 일반론을 간단히 쓰시고, 이 일반론에서 이제 뭐 종류의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진정 소급은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될 수 있고, 이 예외적으로 되는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경우에는 진정 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여기서 답안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이제 부진정 소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진정 소급일 때는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급 입법을 하게 되면 이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항.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면 이제 위헌이 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예외에 포섭되면 이건 반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반면에 이제 부진정 소급이다. 이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소급이 가능하죠. 그 말은 부진정 소급일 때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된다는 문제를 쓸 필요가 없다고요. 아예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원칙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기지 않는 거고, 예외적으로
예, 이건 실내보호 문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실내보호. 실내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실내보호에 반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4, 0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요, 0, 4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건 0,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0,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4가 더 크면 소급하면 안 돼요. 0이 더 크면 소급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어쨌든 여러분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정 소급 입법인지 부진정 소급 입법인지 반드시 가려야 되고, 그럼 진정 소급 입법일 때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는 4가지인가 하디스 있잖아요. 외우셨을 텐데 거기에 포섭이 되게 되면은 그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반면에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분류되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또 다른 헌법의 원칙인 실내보호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감이 가요? 예, 그걸 이제 포섭하는 게. 그럼 실내보호 원칙에 반한다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충족되어야 되는 그걸 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감이 오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소급 입법인지 진정 소급 입법인지는 반드시 가려낼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못 가려내게 되면 이건 이상한 쪽으로 답안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갑은 위 개정고시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나죠. 그럼 결국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했으니까 이게 과연 진정 소급인지 부진정 소급인지 그걸 가려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기본권일까? 이런 의심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헌법에서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헌법에서는 지금 설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권리가 과연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그걸 가려내셔야 돼요, 항상. 반면에 행정법에서는 이 행정작용이 소속이 어딘지 발견해요. 국가 간 행위의 소속, 이게 과연 허가인지 특허인지 뭐 이걸 가려내야 되지만 헌법에서는 문제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기본권인지, 기본권이라면 도대체 헌법 어느 조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반드시 가려내셔야 돼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헌법은 답을 써내려갈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돼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4페이지 오셔가지고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그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이 과연 헌법상 기본권에 들어오느냐 이 말. 그 다음 이 개정고시가 소급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만약에 진정 소급입법이라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소급입법 금지 부분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실내보호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쓴 그 논점 정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목차에서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이죠. 이게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 여러분 사회보장 수급권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제 헌법 34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 사회보장 수급권이고 이 안에 보면 4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 둘, 셋, 4가지가 들어있고요. 그 4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이 있고 이제 공적 부조가 있고 공적 부조. 나머지 있는데 그건 큰 의미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은 본인이 기여하죠. 돈을 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료보험 납부해야 돼, 말아야 돼? 납부하잖아요. 국민연금도 제 주머니를 틀어서 가잖아요. 제가 매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으로 제가 납부하는 돈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 보면 이 친구의 연봉이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실수로 결혼할 때 이 친구가 대체 돈을 벌고 있냐고 그거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이 친구 얼마 정도 연봉이 되는지.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본 기여가 들어가요. 본인.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이제 여러분 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법상의 권리잖아요.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본인 기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산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 어디 갔죠? 이 의료급여 수급권은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알겠죠? 그걸 이해하는 게 기본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그 이번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그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제가 목차를 달아놨잖아요. 그거 뽑아낼 줄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럼 그 첫 번째 줄 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 그럼 사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조문이 뭐죠? 헌법 34조잖아요. 그죠? 그 헌법 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핵심적인 것이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보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사안포섭 하신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돼야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법률을 만들어서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법하고 고시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구체화되어 있죠. 그래서 사안포섭한 거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100조와 고시에서 보험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갑의 의료급여 수급권은 법률에서 이미 형성된 구체적 권리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건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또 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재산권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 의의에 보시면 그게 두 번째부터가 체크하셔야 되죠. 공법상 권리도 들어온다고. 들어오기 위한 전제 조건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이 갖춰야 될 요건을 쭉 설치하고 있죠. 4가지.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수급자의 상당한 뭐가 되죠? 자기 기여, 본인 기여가 들어가요. 자기 주머니에서 일부 털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재산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의료급여 수급권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우리가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재산권의 성격도 갖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의료급여 수급권은 기본권 중에서 두 가지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보장 수급권,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 수급권의 속성을 갖고요. 하나는 재산권의 속성을 가질 수 있더라.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 문제는 과거 그 사법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까지 이해됐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메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 3번 목차에 보시면 이제 소고비법 금지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럼 소고비법 금지 원칙에 일반론 쭉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의, 그 다음 종류의 진정, 부진정이 있다. 그럼 허용 여부에서 진정은 안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될 여지가 있고 부진정은 되는데 다만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감요가 여기까지? 그럼 사안포섭에 온 거 보면 이 사건 개정고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디스크 치료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료된 걸 손대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 친구가 이제 치료받게 되면 더 이상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진정 소급입법이다. 이렇게 포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뭐죠? 신뢰보호 원칙 반해가지고 위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목차에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일반론 쓰시고요. 거기에 신뢰보호 원칙 위배 판단 기준이 있나요?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서 답안에 쓰세요. 그 행정법에서 하는 거 약간 좀 달라요. 행정법에도 신뢰보호 원칙 배우시잖아요. 그때는 5가지 요건을 여러분이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또 헌법 하시는 분이 그 행정법 교수 그대로 따라가면 좀 이상하잖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예, 그래 놓고 제가 사안포습을 한 겁니다. 그 사안포습은 소설을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런 논리 과정을 밟아서 왔느냐가 1차 포인트라는 걸 명심을 하시라고요. 그 제가 아름답게 포습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복습할 때. 됐지?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일단 그 고시, 즉 행정규칙이 공권력 행사의 포습이 돼가지고 헌법소원으로 올 수 있는지, 그거 논점을 어떻게 써내려가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급입법은 항상 단골 메뉴로 여러분 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항상 놓으면 일단 이게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진정일 때는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반면에 부진정일 때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수는 없고요. 예,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될 여지는 있다. 그렇게 몰아가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는 지금도 이거 복습할 때도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이 논리를 어떻게 끌어갔는지를 딱 각이 잡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것만 각을 잡아서 답안에 연출하잖아요. 안에 내용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아무거나 써요. 쓰면 돼. 근데 이 전개 과정의 엉터리가 되면 점수를 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제출한 그 모의고사 답안을 제가 채점하면 점수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점수가 반 이상 깎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제가 보는 관점이 이제 실제 출제하신 교수님들의 기본 시각이라고 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 남북 합의서죠. 아직 뭐 여러분 시험에 직접 물어본 적은 없는데 각종 고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우리 헌법 3조하고 헌법 4조 이 두 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해 두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헌법 3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하나의 국가라는 전제하에서 만든 조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분당국을 전제하고 이제 만들어낸 조문이고요. 그래서 이 3조와 4조의 관계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골격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참조 조문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6페이지. 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조문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 3조에 보시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그 부분을 체크하세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특수관계, 그거 체크하시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실 남북 관계를 이런 어떤 특수관계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면 뭘 붙이는지 아세요? 특수자 붙이면 돼요. 이 두 관계가 참, 남녀 관계가 있어도 저 관계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특수 관계로 보면 돼요. 알겠어요? 요즘 누구예요? 영화 배우 누구예요? 정우성? 아주 재미나는 친구더만.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시험 끝나고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게 단순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끌어가고 있는 정치 판도에 대해서 그게 끌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를 이해하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조로 오셔가지고요. 그 4조의 정의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쓸 거고요. 그 다음 21조를 보도록 할게요. 그 21조에 보면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체결 비준하면 얼핏 떠오르는 게 뭐죠? 조약이 떠오르죠. 우리 조약, 체결 비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문만 보면 이거 남북 합의서 이거 조약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만 되나 봐.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지금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해가지고 아마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이 불안전한 이치에 있을 텐데 그래요. 저도 지금 불안해 죽겠어. 여러분이 내년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합격을 해서 와인을 가져올까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 자, 좋습니다. 그 21조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이제 국무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3항에 보시면 그 체결 비준에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좀 웃겨요. 여기 보면 체결 비준에 대해서 이제 동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체결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비준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비준할 때만 동의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아무나 골라 잡아서 하나만 하면 돼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문장 구조가 좀 애매모호하게 돼요. 헌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조약이. 조약 체결 비준 동의 받는다고. 61조인가? 거기 60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는지, 아니면 이것만 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 건 대통령이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민주적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국회가 관여하는 거라고. 자, 일단 그렇게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례 2번에서. 그게 보시면 일단은 지금 그 체결 비준에 앞서서 비준 전뿐만 아니라 체결에 있어서도 동의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니까 정부 쪽에서 뭐라고 항변인지 잘 보세요. 그걸 지금 논증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 비준 동의 막 받으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조약 아니야. 그런 거예요. 첫째. 아시겠죠? 첫 번째, 이건 조약이 아니다. 그걸 주장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사, 이걸 뭐 조약으로 보든 안 보든 간에 어쨌든 아까 밑에 참조 조문에 보면 동의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체결 비준에. 그럼 이 조약도 아닌데 이 법률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 이거 위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약이어야만 동의받도록 해야 되는데 조약도 아닌 마당에 왜 이걸 동의를 받도록 해? 그러니까 이건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닌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세 번째. 체결에도 동의받으라고 그러고 비준도 동의받으라. 돌아왔나 이거예요. 한 번만 받으면 되지. 지금 거기를 세 번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를 한번 논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정부 말이 도대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목차는 세 개로 나누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논쟁이 뭐예요? 이 조약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럼 이 말은 결국 이 남북 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뭐냐를 규명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예, 거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가능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이 남북 합의서. 남북 합의서의 이 법적 성격,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조약이냐 이게 문제죠. 조약인지. 그럼 조약인지가 논점이라면 일단 조약이 뭔지에 대한 일반론을 간단히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서 먼저 조약의 개념을 제가 먼저 쓴 거예요. 그럼 헌법 6조 제1항을 체크하셔야 돼요. 6조 제1항.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거 조문 소개하시고, 그럼 여기서 조약이란 명칭 불문, 국제법 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한 국제법 주체 상호 간의 합의다. 그럼 국제법 주체가 돼야지. 국제법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여야 돼요. 국가여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남북 합의서가 조약에 포섭될 수 있겠는가? 이 남북 합의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예요. 조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건 단순한 신사협정. 신사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냥 정치적 합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해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신사협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넓게 봐서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판례를 소개하셔야 돼요. 그 대법원은 그 다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둘 다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봐요. 조약으로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북한을 뭐로 보게 되죠? 엄연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게 되고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헌법 몇 조가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헌법 3조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 돼요. 감이 오지 이까지 그거 그래서 그 판례 소개하시고 이제 검토는 제가 어쨌든 판례 시각이 맞는 것처럼 검토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논거를 제가 들이대고 있죠. 거기에 검토해 보시면 남북 합의서가 조약에 해당하면 남북한을 국가 또는 국제법 주체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3조 부분, 3조, 4조 관계 이런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유엔 동시가입한 거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유엔 동시가입하면 여러분 국제법 공부 안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국제법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유엔에 동시가입한다는 것은 유엔 입장, 국제기구잖아요. 국제기구의 입장에서는 이 남북한을 뭐로? 국제법 주체처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다자조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개별 국가들 상호 간에도 국가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또 국제법의 기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동시 가입이 동시에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유엔이 그렇게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 구성국인 개별 국가가 여러분들 기존의 국가, 기존 국가가 새로 만들어진 국가를 국가로 봐주겠다는 걸 국제법상 국가 승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국가 승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그 국제기구 구성원이 그 자를 국가로 승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국제기구도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입장에서는 국가 승인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국가 승인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걸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국제관계, 대외관계에서는 국가 대 국가처럼 볼 여지가 있지만 국내 관계에서는요. 우리 헌법과의 갈등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로 보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우리 헌법재판소도 뭐 특수성을 인정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 그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 검토하실 때 그 3조, 4조 조문 소개하시고, 그 다음 유엔 동시 가입을 국가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특수관계로 보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합의서를 조약으로 바로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라고. 감이 와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물어본 것이 뭐냐면은, 이 국회 동의를, 조약도 아닌데 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럼 이걸 조약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 남북 합의서를 조약으로 보게 되면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체결 비준 받아라고 하는 건 헌법을 그냥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뭐로 안 볼 경우에 조약으로 보지 않는 마당에도 국회한테 체결 비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 위헌이 아닐까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남북 합의서가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그럴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헌법 조문을 그대로 그냥 확인 사살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반면에 이제 이걸 남북 합의서가 신사협정, 즉 조약으로 보지 않는 마당에도 체결 비준에 과연 국회에 동의 받도록 하는 게 과연 헌법상 문제가 없겠는가 이 문제라고. 그렇게 이 문제 위헌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여지도 있다는 걸 제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 권한 행사에 관한 국회의 통제는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럼 지금 조약일 때는 명시적 근거가 있잖아요, 헌법에서. 근데 지금 이건 조약으로 안 보는 마당에도 헌법에 조약으로 보지 않은 마당에도 이걸 과연 체결 비준에 동의받도록 해야 되겠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제가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헌법 58조 체크해 두실래요? 그 중간쯤 내려오면 헌법 58조 유수적용이라고 아마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조약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남한에서 북한한테 돈도 갖다 주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 국정 통제 차원에서 누가 관여하든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국회가 관여하는 것이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를 들이대세요. 그 두 번째 줄 후반에 국회의 동의는 국회의 국정 통제권 확보,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럼 헌법 58조, 이거 유추 적용해가지고 국회가 관여한다 해서 크게 위헌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감이 와요? 네, 좋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잘 나오던 친구가 안 보이네. 드디어 이제 한계에 도달했나 봅니다. 해마다 그래요. 이게 한 11월 달 때쯤 되면 정말 정예 멤버들만 남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합격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위헌인가 아닌가 부분은 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관련해 가지고 이 합의서가 조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시면 돼요. 조약으로 보면 문제될 건 아무 없는 거고, 조약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논정을 한 거예요. 반대로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이 부분, 아까 어디 갔죠? 체결, 비준, 여기에 이제 동의,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1번, 2번, 이렇게 쓰면, 동의를 1번에서만 동의하면 되는지, 그런 건 없는 거고, 1번, 2번인데, 이게 다 있어야 되는지, 여기만 있으면 되는지, 여기만 있으면 되는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기 전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약은 보세요. 정식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약식 조약이 있거든요. 이 약식 조약은 서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명만 있으면 구속력이 발생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국회가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정식 조약은 이제 FM대로 다 따라가는 거라고. 그럼 이건 이제 비준까지 있어야 이제 완전한 구속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식 조약에서는 이 서명이 비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식 조약은 서명만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 효력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비준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어쨌든 간에 조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조약을 만들 때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식 조약일 때는 이때 이 보시면 이 체결 비준이 필요 없으니까 체결 단계에서 곧 뭐가 되죠? 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이것으로 마무리될 때의 동의는 이 체결에 대한 동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정식 조약으로 갈 때에서는 이 동의는 뭐에 대한 동의? 비준에 대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은 이 조약이 만들어질 때 여기까지 가는지 여기서 끝내는지 문제라고요. 여기서 끝내가지고 조약이 되는 조약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야 조약이 되는 게 있다고요. 이게 정식이고 약식이라고. 그럼 결국은 이래됐든 다 조약은 조약이잖아. 그럼 이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어떻게 이걸 검토한 거냐면, 이럴 경우에서는 이 동의는 이 체결에 대한 동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런 경우에는 비준에 대한 동의 의미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이 기본적인 체결에 대한 동의는 정식적인 비준을 뺀 나머지 형태의 구속력을 발휘하는 조약에 대한 동의로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그걸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부분을 제가 해놓은 거냐면, 그 검토 부분에서 여러분들 잠깐 보실래요? 검토 부분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실래요? 헌법 60조 제1항의 체결은
비준이라는 용어로 포섭될 수 없는 기타 기속적 동의 표시 방법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함이 타도한. 이 말 이해돼요, 이제? 그러니까 비준이 아닌 형태로 조약이 완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칭해서 뭐라고 그냥 체결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조약이 만들어질 때는 체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동의가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비준에 대한 동의인데, 그러면 이것도 동의받고 이것도 동의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한 번만. 만약에 정식 조약이라면 어떻게 되죠? 체결하고 비준까지 가야 되잖아. 그럴 때는 어디에만 동의받으면 돼? 비준에만 동의받으면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여기서 동의받으면 되는 거죠. 어차피 비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 감 잡았어요? 학설은 결국은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 쪼갠 게 학설이에요. 비준에만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각각 필요하다, 둘 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가지 학설이 나오는 거로. 그건 간단히 소개만 하면 되는 거고, 검토는 저처럼 하시라고,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결하면 돼요, 결론. 체결할 때도 받고, 비준할 때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최종적인 구속력의 의사 표시라고 여겨질 때, 그때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로. 여기까지 감이 오죠? 예,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앞부분에서 뭐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이게 과연 조약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논쟁해 가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걸 조약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위헌으로 볼 여지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체결 비준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뭐 조약이든 이거든 간에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어느 단계에서 끝내는 거에 따라서 달리 보내야지 각각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사례를 다룬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례에서는 제가 행정규칙이 과연 공권력 행사인지 그걸 논의했던 거, 어떻게 논쟁이 가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급입법을 어떻게 컨트롤해 가는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 두 개의 사례는 끝났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사례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